NH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에서 조사 분석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 소속은 리서치 본부 FICC 리서치 부라고 하는 그런 부서를 총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FICC라고 하면 저희가 픽스 인컴이라고 하는 채권 또는 신용물을 조사 분석하는 담당자들이 저희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저희가 발표를 할 담당자들 뒤쪽에 있는 CC라고 하는 커런시 커머더티 담당자들이 이제 저희 부서에 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최근에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외에 리츠라고 하는 상장 지수 그런 부동산 투자 자산들도 저희 부서에 담당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희가 산업금속 보시는 분들은 에너지 전환 또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 역시 저희 부서에서 조사 분석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커머더티 그리고 커런시 중심으로 해서 좀 CME 그룹이랑 같이 좀 세미나를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제가 4시 반에 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FX 다음에 원자재를 해야 되는데, 원자재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 4분기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전망이고요. 저희가 제목에서 딱 보시면 원자재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금에 투자하고 은에 투자하고 그리고 구리에만 투자하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원자재 펀드라고 하면 아마 많이 알고 계신 코스피 또는 S&P 500 이런 것들이 주식 시장 내에서는 주식들을 포트폴리오화 해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수를 만든 건데, 원자재 시장에서도 저희가 원자재를 모든 원자재를 포트폴리오로 만든 지수가 S&P 골드만삭스 커머디티 인덱스라든가 또는 CRB 커머디티 인덱스라든가 또는 블룸버그 커머디티 인덱스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커머디티 인덱스들에서 절반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업계에 계신 분들도 사실상 여기 와 계실 텐데, 결국 이 에너지 중에서도 저희가 원유가 원자재 시장 내에서는 이때까지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죠. 왜냐하면 저희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게 100년 전에 증기 기관에서 또 1970년 80년에 내연 기관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내연 기관이 에너지 전환을 이끌었던 그 과정에서는 아마 가장 중요했던 원자재가 원유 또는 석유 화학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10월 첫째 주에 런던에 좀 다녀왔고요. LME 위크에서 최근에도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영역이, 과거에 저희가 구리라고 하면 가장 많이 봤던 게, 오늘 아침에 저희가 중국이 부동산 계획 관련해서 세부 계획이 별로 아직까지 좀 미미해라고 하면서 다시 또 중국 실망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중국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비철금속 시장 또는 산업금속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원자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질 거냐라고 보면, 결국 에너지 전환 또는 뒷부분에도 나오긴 하겠지만 당장 저희가 다음 달에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최근까지는 다시 또 앞서가다가 최근에 다시 또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다시 또 도널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 자산들까지 좀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또 도널드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되면 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4분기 또는 내년도 최소한 상반기까지 놓고 보게 되면 저희가 카말라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가 재임에 성공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뭘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요, 결국은 전력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결국 미국의 그런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전력망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4분기 또는 내년도까지 좀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앞에 발표하셨던 CME 그룹의 그런 연구원 분께서 첫 번째 시간에 리세션을 콜을 하셨다 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저희도 저희 부서의 채권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리세션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마 NH투자증권에서 올해 9월 달에 저희 부서에서 나왔던 자료가 금융시장 위로 리스크가 걸어다닌다라고 하는 자료를 냈는데,
저희 채권이라든가 또는 크레딧이라고 하는 신용물, 회사채 또는 공사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우리가 2008년에는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그런 매개를 가지고 미국이 금융위기가 왔고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실물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위기가 왔었고요. 또는 저희가 바로 직전에 침체를 겪었던 게 전염병이 창궐을 하면서 침체를 상당히 짧게 한번 겪었었죠. 코로나19 대유행이 되면서 침체를 겪었고 과연 내년에도 침체가 올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올해 9월 달에 좀 상당히 연구를 해봤는데 뭐 결론은 2008년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게 결국 신용시장, 크레딧 시장이었었거든요. 저희가 서프라임이라고 하는 이제 모기지를 사실상 판매를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뭐 CDO라든가 뭐 CD라든가 그런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금융시장이 침체로 가면서 좀 침체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면 그 침체에 대해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당장 올해라든가 내년에는 뭐 NH투자증권에서 보는 시장 전망에서는 침체는 없다.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저희가 침체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뷰는 좀 가지고 있고요. 침체가 발생하더라도 저희는 2025년보다는 좀 2026년 또는 2027년 정도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네, 원자재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원자재 시장 어떤 부분들이 가장 원자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냐라고 하면요. 아마 9월 말에 있었던 미국 연준에 거의 한 4년 만에 금리를 내리는 그런 정책 전환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의 시장의 흐름이랑 올해 하반기의 원자재 지수의 흐름이 상당히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요. 지난해 3분기 말에 9월 달에 미국 연준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부터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는 않겠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시장은 작년 연말에 엄청나게 빠르게 침체 베팅을 했습니다. 연준이 이제부터 금리를 안 올리네? 이 말은 연준이 이제부터 경기를 걱정하나라고 하면서 지난해 연말에 아마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7%까지 빠르게 빠졌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가니까 경기 안 좋아지나 원자재 수요 안 좋아지나라고 하면서 당연히 유가도 엄청나게 빠졌던 게 아마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좀 경험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면 반대로 올해 연초에 특히 상반기 동안은 원자재 시장이 10% 이상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바닥으로 해서 또 80달러 중반까지 유가가 올라갔던 구간이 올해 상반기였다라고 보면 시장은 경기 침체 발생하나라고 했다가 오히려 경기 침체 아니네라고 했던 게 올해 상반기였습니다. 반대로 올해 하반기에 다시 또 유가가 빠집니다. 유가가 빠졌던 이유가 중국 경기 안 좋아. 또 미국도 경기 둔화로 가니까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 같아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다시 또 유가가 빠지게 됐던 구간이 올해 3분기였다라고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양방향 변동성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어 있고요. 저는 올해 대선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유가는 더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유가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지금보다는 더 빠질 거다라고 하는 좀 베어리시 센티멘트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경기가 침체하겠지. 연준은 이제부터는 계속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금리를 내릴 거야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부터 다들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대 요인이 금리는 지금보다는 계속 내려갈 거야라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금리가 이제부터 내려갈 거야라고 하는 심리가 있다라고 보면 원자재 투자 또는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하면요. 원자재 시장은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S&P GSCI라고 하는 종합원자재 지수가 명목금리랑 동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금리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좋으면 금리는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고요. 반대로 경기가 나쁘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줘서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로직으로 보게 된다라고 보면 이제부터 연준이 9월 달부터 50bp 금리를 내리면서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들만 남았다라고 보면 당연히 경기는 언젠가는 더 안 좋아지겠지. 수요는 언젠가는 더 안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심리 때문에 원자재 종합원자재 펀드 또는 원자재 펀드 전체에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상품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 유일하게 저희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원자재는 어떤 원자재가 있냐라고 하면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원자재는 귀금속. 그 중에서도 금 가격 올해 30% 가까이 급등을 했죠. 저도 20년 가까이 원자재 시장 보면서
금 가격이 1년에 30% 오르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고 금리가 더 내려간다라고 보면 당연히 금 가격은 아직 비싸긴 하지만 고점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부터 바로 저희가 경기 침체 베팅을 해야 될까라고 보면요. 지금 저희도 부서에 채권 애널리스트들이 있고 크레딧이라고 하는 신용물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있고 또 옆에 있는 권하민 연구원처럼 FX 외환시장 보는 애널리스트도 있는데다가 저희가 대체자산 보는 애널리스트들까지 야 시장에 경기 침체 발생할 리스크 변수들이 있어라고 질문을 하면 지금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최근에 저도 이제 고객분들 만나서 또는 VIP들 만나서 채권 국채 사세요라고 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게 국채 금리가 이미 국내 같은 경우에는 10년물이 3%까지 내려와 버렸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지금 4%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이번에 50bp 내려서 5%거든요. 그럼 은행에 예금하는 게 오히려 10년물 국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받아요. 그렇다고 보면 당장 국채 살 매력은 없다라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들은 저는 좀 아직은 좀 없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왼쪽 차트 보시면요. 장기적으로도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도 사실상 경기 침체는 언젠가는 오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디언 기후제이긴 하지만 경기 침체는 언젠가는 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단기적으로 저희가 올해 8월 달, 9월 달에 미국 경기 침체 온다라고 하는 걱정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9월 달 미국 제조 PMI가 8월 달에 나왔던 7월 제조 PMI가 안 좋으면서 미국 침체 오나? 또 9월 달에 똑같은 이슈가 나오면서 또 9월 초에 엄청나게 또 시장이 또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대표 위험 자산인 원자재 중에서는 대표 위험 자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구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안전 자산인 금. 그리고 구리와 금 가격 간의 상대 성과를 봐주시면요.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최근에 엄청나게 빠르게 빠졌어요. 그럼 이게 더 빠르게 빠져서 가파르게 내려가서 진짜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아닐 거냐라고 보면 저는 최근에 조금은 너무 빠르게 빠졌던 부분들이 경기 침체는 좀 아닐 거야라고 하는 심리들이 좀 살아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금 가격도 아직 고점은 아니다라고 보지만 구리 가격이 2분기 말 그리고 3분기 때 좀 빠졌던 부분들이 아직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봐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는 안전자산으로 저희가 100% 몰려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골디락스다라고 보는 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종합원자재보다는 저는 기금속을 더 좋게 봐서 저는 올해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저희가 원자재 그런 투자 의견 내면서 항상 토픽으로 좀 제시해드리는 섹터는 귀금속이고 금을 가장 안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 보시더라도 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기엔 되게 비싸잖아요. 지금 온스당 2,700달러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기 사상 최고치에서 들어갔다가 나 이익 못 보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심리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파실 이유는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 좀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보면 올해 9월 달에 저도 사실상 만약에 연준이 25bp 금리를 내리는데 좀 내리고 사실상 통화정책을 마무리했다라고 보면 저도 경기 침체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연준이 25bp 금리를 내렸다라고 보면 아마 투심 자체가 이렇게 좋아지기는 어려웠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저는 9월 말 연준 FMC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기관들 만날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연준이 오히려 50bp 금리 내린 게 시장에서는 9월 FMC 전까지만 하더라도 25bp 금리 내리면 침체가 아니고 50bp 금리 내리면 연준이 침체를 인정하는 거야라고 봤다가 반대로 연준이 50bp 내려버리니까 침체 아닌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침체가 아닌데 연준이 50bp 내려버려서 오히려 이거 경기를 떠받친 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들 만나면 좀 9월 말에 연준의 정책이 좀 신의 한 수였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면요. 연준 점도표에서 저희가 이미 연준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통화 정책을 할 거야라고 하는 답안지를 벌써 보여줘요. 그래서 항상 3월, 6월, 9월, 12월이 되게 되면 연준은 점도표 또는 프로젝션을 공개를 하는데요. 이 점도표에서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 9월에 50bp 금리 내리고 11월 한 번, 12월 한 번 각각 25bp 금리 내려서 100bp 내릴 거야를 예고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뭐 369 12월 해서 25bp씩 100bp 금리 내릴 거야를 반영을 하면서 이미 금리를 200bp 내릴 거야를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 그리고 채권의 금리가 가장 잘 맞물려서 움직이는 게 2년물 국채 수익률인데요. 지금 2년물 국채 수익률 연준 9월 FMC 직전까지 죄송합니다. 9월 FMC 직전까지 이미 3.5%까지 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5.5%에서 금리 내려서 지금 5%인데요. 연준의 2년물 국채 금리는 이미 3.5%에 이미 와 있었다라는 거죠. 연준이 준 답안지대로 이미 2년 뒤에는 3.5%가 될 거야를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부터 이제 연준은 이미 200bp 금리 내릴 거다, 향후에 금리 내릴 거다 자체가 시장에서 기대 요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금리를 내린다라고 해서 이게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요. 그것보다 이게 경기 침체냐 아니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앞에서 발표하셨던 애널리스트 분이 향후에 경기 침체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근거가 이 왼쪽에서 나오는 장단기 금리 차 맞나요? 네, 저희가 과거에 항상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가 역전이 해소가 돼버리면 과거에 다들 항상 저희가 경기 침체를 경험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던 이유는 당연히 물가를 잡으려고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빨리 금리를 올려버리면 단기물 금리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단기물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 버려서 이 금리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경기 망하겠지라고 하면서 장기물 금리는 단기물 금리보다 낮게 형성이 되면서 최근까지 단기물 금리가 장기물 금리보다는 높게 형성이 됐다가 최근에 연준이 50bp 금리를 내리면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해소가 됐어요. 그럼 해소가 되는데 이게 경기 침체냐라고 보면요. 채권 시장에서는 보통 저희가 금리 차를 가지고 스티프닝이냐 플래트닝이냐 뭐 이런 기술적인 용어를 쓰는데 통상적으로 스티프닝이 되는 스팁이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만약에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불스팁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불스팁은 통상적으로 연준이 엄청나게 빠르게 단기 금리를 내려서 단기 금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역전이 돼 버리면 이거는 불스팁. 채권 시장에는 엄청나게 불한 그런 유리한 환경이 되는 경기 침체 환경이 돼요. 근데 반대로 단기 금리 내리긴 했지만 오히려 이게 연준이 엄청나게 빠르게 내리지 않았는데 이게 스티프닝이 발생을 해버리면요. 채권 시장에 불리한 베어 스팁이 발생을 합니다. 그 베어 스팁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연준이 25bp 금리 내렸으면 저는 침체가 조만간 올 거다라고 하는 걱정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연준이 50bp라고 하는 신의 한 수를 써버렸기 때문에 스티프닝이 발생해버렸고요. 장래금차 역전이 해소가 돼버리면서 오히려 오른쪽에서 보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지표 봐주시면요. 여기 내려가는 구간이 저희가 8월, 9월에 경험하셨던 제조업 PMI 안 좋고 미국 고용이 안 좋아서 미국 경기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저희가 명목금리라고 하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의 합산으로 이루어지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통상적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경기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 9월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빠지다가 오히려 9월 FMC에서 50bp 금리 인하하고 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정상화돼 버립니다. 그 말은 이게 경기 침체를 베팅을 하는 건가 채권 시장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개선됐다라는 말 자체는 50bp 금리 인하를 해줘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침체 가능성은 상당히 좀 사라졌어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작동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남아있는 올해 연말까지 경기 침체 가능성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한 최소한 저희가 올해 연말 가게 되면 당장 올해 연말에 미국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 직후에 바로 침체가 올까라고 보면 대선 직후에는 카말라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떤 정책을 써서라도 경기에 대해서는 부양책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경기 침체는 좀 없지 않을까. 저희도 경기 침체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고 저희도 투자 전략을 좀 보고 있긴 한데 오히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서 허니문 기간에 들어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오히려 상반기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은 좀 없고 좀 위험 자산이 아직까지는 좀 업사이드 포텐셜 자체가 좀 남아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면 저희는 연준은 통화정책 완화를 해주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는 아래쪽에서 계속 떠받치고 있는 환경
골디락스라고 하는 환경들 자체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잔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경기 침체를 보신다라고 보면 오히려 내년도 하반기가 더 유력한 빠르게 나온다라고 보면 내년도 하반기가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투자 전략 짜실 때는 좀 상반기와 하반기를 좀 나눠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점에서 저희는 원자재 투자 전략을 짜게 되면 카말라 해리스가 될 거냐 트럼프가 될 거냐에 따라서 원자재 시장은 특히 원유 시장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느냐 아니면 지금의 펀더멘탈로 움직일 거냐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되면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원유 시장의 현행 펀더멘탈만 보고 유가의 밴드를 좀 가져가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의 정책 공약 중에서 항상 트럼프가 떠들어대는 정책 공약이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죠. 미국 물가 낮추기 위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 엄청나게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책 공약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기업들의 보조금 엄청나게 주겠다라고 하는 정책 공약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실제로 트럼프는 저희가 과거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봤던 것처럼 한다라면 하는 사람이긴 하니까 결국 원유에 대해서는 저는 좀 베어리시 센티멘트 자체가 쉽게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뭐 다른 자산들 트럼프가 되던 카말라 해리스가 되던 미국에서 실제로 필요한 자원이 뭘까 또는 실제로 가장 필요한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고 보면 저는 전력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력과 관련된 뭐 전력 설비, 전력 장비, 또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구리 관련해서는 저는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올해는 $11,000 정도가 업사이드가 그치긴 했지만 전 내년도에는 $11,000 뚫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시장을 보면서 제가 올해 기가 막히게 잘 맞췄던 자산이라고 하면서 금 가격에 대해서는 좀 목표치는 좀 계속 올리면서 금에 대해서는 투자들이 뭐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좀 많이 좀 따라오고 계시고요. 구리에 대해서도 저는 올해는 좀 잘 맞췄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올해 2분기 전략에서 구리 가격에 대한 목표치 $11,000 제시하면서 사상 최고치 콜을 했다가 5월 20일 날 제가 바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날 구리 가격이 $11,000 갔던 시기였죠. 그리고 또 8월 말에 저희가 중립을 가져가던 구리에 대해서 다시 비중 확대 의견을 다시 좀 말씀드리고 4분기에는 좀 구리에 대해서도 좀 비중 확대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금이 가장 좋긴 하고 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보면 지금 $2,700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금 가격은 저는 다음 목표가는 $2,850로 좀 제시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3,000, 또 최근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900,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LBMA 연차 총회에서는 뭐 거기서 설문조사가 나왔던 자료가 금 가격에 대한 목표치 $2,941까지 사실상 좀 목표가 나왔다라고 보면 뭐 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비중 확대로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금 가격은 이미 $2,7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 속도는 계속 변동성을 겪으면서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저희가 알파가 나올 수 있는 자산이 뭘까라고 보면 저는 구리 또는 금과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금과 구리의 딱 중간에 있는 애가 하나가 있는 게 은이거든요. 은 가격은 아직까지는 사상 최고치를 안 찍었습니다. 2011년도 때 은 가격이 $50까지 기록을 한 이후에 뭐 지금 올해 연초 대비 30% 올라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32예요. 그렇게 보면 뭐 경기가 침체로 가게 되면 금과 은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금이 훨씬 더 좋죠. 은은 저희가 산업용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은 경기 침체 오면 바로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은은 아직까지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면 저는 디폴트 값으로는 금을 가져가시면서 하지만 내가 단기적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볼 때 보시는 자산으로는 구리 그리고 은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 좀 드렸다라고 보면 개별 원자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주요 포인트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유 시장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도까지도 원유 시장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유 시장 지금 펀더멘탈 지표로만 보게 되면 여전히 원유 시장의 수급은 백오데이션 환경입니다. 그래서 백오데이션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도보다는 매수가 좀 우위인 장이 백오데이션이 나오는데
하지만 이 백오데이션이 최근 한 6개월 전과 비교해서는 백오데이션이 상당히 좀 많이 변했어요. 과거만 하더라도 백오데이션이 뭐 12개월 같은 경우에는 약 10달러까지도 나오고 좀 그랬다라고 보면요. 최근에는 오히려 여기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백오데이션 뒤쪽 월물로 갈수록 백오데이션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봐주시면 시장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에너지 정책을 청정 에너지 혁신 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유가가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는 올라왔던 그런 그림들 또 타이트했던 원유 시장의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기대치 자체가 조금은 후퇴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수급적으로 투기 세력들도 이제는 원유 시장에서는 유가가 오를 때마다 계속 좀 매도하는 전략들을 좀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저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저희가 아직 좀 봐야 되는 지표가 뭐냐라고 하면요. 여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투도 있고요. 또 예멘 후티 반군이 간간히 이스라엘로 또 미사일 쏘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서 저희가 최근에 상당히 유가가 급등했던 재료가 뭐였냐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 차례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어떻게 공격할까가 가장 관심이었었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또는 석유시설 공격할 가능성이 커라고 했을 때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중동 쪽에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고 나면 끝날까라고 보면 중동 쪽의 이슈는 안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동 이슈가 엄청나게 무조건적으로 유가를 최근까지는 뭐 끌어올리지는 않았던 이유가 뭐였냐라고 하면 좀 뒷부분으로 쭉 빠르게 넘어가시면 앞 페이지 봐주시면요. 저희가 지금 이스라엘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레바논, 이스라엘과 예멘 후티 반군 저희가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이 중동 쪽에서도 서쪽에 있는 애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여기는 아무리 싸워봐야 아무리 미사일 쏘고 전쟁 나봐야 원유 유가를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산유국 아니고요. 레바논, 예멘 다 산유국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터져도 실제적으로 원유 공급망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러면 왜 이번엔 유가가 올라갔어요라고 하면 이란을 공격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3에서 4%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번에 보복을 할 때 당장은 석유시설 공격 안 할게라고 해서 유가가 다시 또 빠지긴 했는데 혹시라도 석유시설 공격해버리면 유가는 또 튈 거예요. 튀면 저는 한 85달러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쏜다라고 해서 그게 추세적으로 유가 끌어올릴까라고 보면요. 추세적으로 끌어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란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제재를 받아왔고요. 이란 내부에서 쓰는 원유 빼고 실제적으로 이란이 원유를 수출하고 이란산 원유를 쓰는 나라는 중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란산 원유가 그렇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보면 그렇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보면 결국 유가가 올랐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국가들, 즉 오펙 플러스라고 하죠.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유 생산 여력이 페이지 33페이지 오른쪽 봐주시면 얘네들 여유 생산 여력 700만 배럴 가지고 있습니다. 700만 배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산 원유 300만 배럴 없어진다라고 해서 유가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언론에서 나왔던 150달러, 200달러 시나리오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100달러 이상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나오면 어떤 시나리오일 거냐라고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막히면 유가 100달러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가 생산을 하는데 이걸 공급을 하려면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유조선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장기간 막혀버리면 당연히 글로벌 공급망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유가는 100달러 이상 올라갈 텐데요. 호르무즈 해협 막는 순간 바로 미군이 바로 출동하겠죠. 그럼 일시적인 이슈에 치울 거다라고 보면 내년도 유가를 보심에 있어서는 저는 85달러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유가는 지금은 좀 베어리시한 센티멘트들 자체가 좀 더 많이 있지 않나라고 보면요. 내년도 하단은 한 60달러 정도 놓고 보시고요. 상단은 많이 올라가봐야 85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60달러도 깨질 가능성들은 좀 염두에 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반대급부로 구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중확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2분기 때까지 비중확대 의견 말씀드리면서 구리 가격에 대해서는 11,000달러라고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렸다가 5월 20날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바꾸면서 한동안은 구리 가격이 9천에서 11,000달러 사이에서 숨고르기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리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정령구리 시장 내에서 전기동 시장에서 수요가 다 냉각돼 버리고 다 이연돼 버려서 실물 프리미엄이 폭락을 했었던 걸 저희가 경험했었다라고 보면 그 기간 동안 수요가 다시 개선되는 구간 동안은 구리 가격이 9,000달러까지는 빠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게 아마 5월 20날부터 저희가 좀 중립 의견으로 말씀드렸고, 반대로 이제 9,000달러 정도 수준에서 다시 수요가 개선되는 그림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뭐 중국의 원유 선물 시장 구리 선물 시장은 LME와는 다르게 이미 백오데이션으로 전환이 돼서 중국 재고가 상당히 타이트한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보면요. 뭐 단기적으로는 중국 부양책 또는 중국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구리 가격이 빠르게 10,000달러까지 왔던 게 잠시 숨고르게 하면서 9,500달러까지 다시 내려왔다라고 보면, 저는 뭐 펀더멘탈로 보면 이런 변동성은 있다라고 보더라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구리에 대해서는 9,000달러 선 초반이면 상당히 싼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항상 과거 20년 동안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까지는 중국 하면서 중국이 좋아야 구리 수요가 좋고 중국이 나쁘면 구리 가격은 빠지는 거예요라고 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왔던 게, 그때는 사실상 다들 너무 올드 이코노미 중국 경제 성장 사이클에 구리 가격을 맞춰서 봤었거든요. 하지만 올해 중국의 부동산이 엄청나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구리 명목 수요는 실제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쪽으로 들어가는 구리는 실제로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중국에서 전력망 투자, 올해 중국 전력망 투자 26% 성장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뭐 에어컨 생산량 또는 중국의 세탁기 생산량, 태양광 설치 용량이라든가 전력 장비 생산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요. 결국 이 AI 열풍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더 지어져야 된다. 데이터 센터 더 지으려면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슈가 비단 미국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중국도 똑같고요. 글로벌리 전력이 부족한 현상들은 똑같다라고 보면, 저희는 구리 가격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적으로 보실 때 투기 세력들도 구리 가격 빠질 때 매도 물량을 더 높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봐주시면요. 매수와 매도를 나눠서 봤을 때 구리 가격이 5월 20날 고점 찍고 나서 9월 8월 달까지 구리 가격 빠지는 동안에 매도 포지션 비상업 매도가 확대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매도해서 구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판단하는 시각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구리 시장에 저희가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일단 광산 시장의 타이트함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고요. 글로벌 구리 광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칠레, 페루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중남미 광산들 엄청나게 품위가 떨어지고 있고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올해 지속적으로 좀 둔화되는 양상들이 나타났고요. 신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신규 투자를 훨씬 더 많이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가 되려면 올해 LME 위크에서도 상당히 많이 거론됐던 게 구리 가격 12,0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엄청나게 신규 투자가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재련 수수료가 과거 대비 엄청나게 낮아진 이 타이트한 상황들 자체는 장기적으로 전력 전기화로 가는 과정에서 구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좋을 거기 때문에 재련소들은 계속 캐파를 늘려가는데, 광산에서는 그만큼 못 따라가고 있는 양상들 자체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보면요. 재련 수수료는 당분간은 계속 낮게 형성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정령구리 프리미엄, 저희 전기동 프리미엄 봐주시면 올해 한때 구리 가격이 11,000달러 찍었을 때는 마이너스 때까지도 내려갔던 게 프리미엄이었다라고 보면 스팟 프리미엄 최근까지 계속 개선되고 있는 양상들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당분간은 구리 프리미엄은 좀 개선세 나타날 거다라고 보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중국의 재고입니다. 중국의 재고, 올해 2분기를 보면 중국은 구리를 안 썼다라는 게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중국은 매년 1분기 때는 구리를 리스타킹을 했다가 2분기 때부터는 재고를 쭉 소진해 나가면서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 때는 중국 SHF 구리 재고가 안 줄었어요. 이 말은 구리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소비가 다 냉각돼 버리고 발주도 다 뒤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소비가 안 나오니까 재고가 쌓였는데, 반대로 하반기 들어와서는 빠르게 재고가 빠지면서 5년 평균치까지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그럼 여기서 저희가 내년도 1분기까지는 또 기대감이 있겠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왼쪽에 다시 1월에서 3월 구간에는 중국은 다시 또 재고를 쌓아야 되는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리 가격 조정될 때마다 중국은
또다시 구리 재고를 상당히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보면요. 중국의 선물 시장의 수급이 LME와는 다르게 백오데이션이 나오는 양상들 역시 구리 가격 뭐 조정되더라도 당장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9,000달러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렵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미국 대선 이후에 허니문 기간까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통화정책은 완화, 경기는 골디락스, 거기다가 뭐 중국 부양책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중국 부양책은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더 나올 가능성은 더 큽니다. 뭐 그런 부분 감안하면 오히려 구리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구리 가격에 대해서는 올해는 뭐 5월 20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단은 9,000달러, 상단은 11,000달러 정도에서 보긴 하지만 내년도로 갈수록 11,000달러 뚫을 가능성, 뭐 최대 12,000달러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자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속이랑 농산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기금속은 저는 꽃놀이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 전망에서 꽃놀이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렸고 4분기 전망에서는 꽃놀이패 계속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셨던 그림에서 금 가격은 금리가 내려가면 유일하게 상승하는 섹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금 가격이 다시 또 하락 반전하려면 어떤 기준이 나와야 되냐라고 하면요. 물가가 다시 또 엄청나게 올라가서 연준이 통화 정책을 기준금리 내리는 사이클에서 다시 올리는 사이클로 가면 또는 기준금리 이제 더 이상 안 내려라고 하면 금 가격 빠질 겁니다. 하지만 연준 정책에 있어서는 아직은 통화 정책 완화 기조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면요. 금 가격에 대해서는 계속 호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ETF 시장에 자금이 안 들어오는 구간에서도 금 가격이 강세로 갔던 게 중앙은행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중앙은행들이 과거에는 전 세계 금의 한 10% 정도만 사주는 주체였었는데 지금은 매년마다 20%, 전 세계 수급 5,000톤 중에서 약 1,000톤 이상을 중앙은행들이 가져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통화정책 9월부터는 완화로 갔기 때문에 ETF 쪽에서도 자금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면요. 이제부터 ETF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금 가격은 추가적으로 더 강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들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왜 금을 사고 있냐? 과거만 하더라도 중앙은행들은 매년마다 한 500톤 정도,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을 샀던 게 매년마다 한 500톤 정도였는데 왜 이제부터 1,000톤씩 사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봐주시면요.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 관리에 있어서 2020년까지는 저희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지구촌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겪고 나서부터는 저희는 냉전, 그다음에 무역 분쟁, 중국과 미국은 이제부터는 또 다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보면요. 중앙은행들은 더 이상 미국 달러만 가지고는 외환 보유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 관리 차원에서 중앙은행들이 달러만 담는 게 아니라 뭐 유로화를 담던 아니면 파운드를 담던 아니면 일본 엔화를 담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달러 말고 믿을 수 있는 통화가 있나요? 일본 엔화 믿으실 수 있나요? 안전자산으로? 유로화도 사실상 못 믿을 것 같잖아요. 독일이 사실상 과거만큼 선진국가 아니다라고 보면 믿을 만한 중기적 통화는 금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 내에서 달러 다음으로 많은 통화가 이제는 금이 되었다라고 보면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고 다변화 차원에서는 이제부터는 금을 더 담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믿을 만한 중기축 통화는 금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하에서 중국 인민은행만 금을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앙은행 70개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자료입니다. 향후 5년 내에 너네 외환 보유고 내에서 금에 대한 비중 어떻게 할래? 달러화에 대한 비중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질문에서 약 70% 가까운 중앙은행들이 금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소폭 또는 대폭 비중 확대해 나가겠다. 반대로 달러화에 대해서는 소폭, 대폭 비중 축소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요. 금은 중앙은행들이 이제부터 매년마다 1,000톤씩 계속 사들이는 자산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에 대한 투심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좋아지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점에서 금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는 올해 하반기 전망에서는 목표가를 2,650달러 좀 제시해 드렸었는데 2,650달러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4분기 전망부터는 저희는 다음 목표가 업사이드 포텐셜 여전히 10에서 한 15% 남아 있다라고 보면 2,850달러, 뭐 글로벌 IB들 같은 경우에는 2,900에서 3,000달러 정도까지 콜하고 있는 게 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게 형성되는데 금리 인하 때문에 실질 금리가 내려가고 그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게 되면요.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산이 은이다라고 보게 되면 아마 LBMA 연차 총회에서도 향후 12개월 내 은 가격에 대한 목표치는 $45까지도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 $32 정도라고 보면 35에서 $40 정도 목표로 하셔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가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마무리하고 제가 시간을 많이 좀 잡아먹었는데요. 저희 권한민 연구원은 좀 시간 뒤로 되더라도 더 하실 예정입니다. 네, 원자재 시장 내에서 유일하게 수요와 가격의 탄력성이 없는 원자재 섹터가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보더라도 음식료는 경제적으로 저희가 탄력성을 볼 때는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음식료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싸진다라고 해서 음식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시장은 애널리스트들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격 분석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경기 가지고 농산물 가격 분석하기 힘들다라고 보면 결국 농산물 가격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공급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날씨 또는 저희가 보는 농산물의 가격이 미국 시카고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가격이다 보니까 미국산 곡물의 가치 또는 수출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표가 달러화라고 보면요. 저희가 달러화가 약세로 가던가 아니면 날씨 변수가 기상이변이 지속돼서 농산물의 생산이 망가져 버리던가 그러지 않는 이상은 농산물 가격은 뭔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라니냐를 겪으면서 농산물 섹터가 상당히 강세를 겪었던 반면에 2023년부터는 엘니뇨를 겪으면서 엘니뇨하에서는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날씨가 상당히 좋았었다. 왜냐하면 날씨 좋았는데 비가 왔기 때문에 곡물 작황에는 오히려 더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곡물 가격은 뭐 지금까지도 빠졌던 게 엘니뇨도 끝나고 날씨 변수가 없는 환경에서는 미국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곡물 가격을 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곡물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마 뭐 타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뭐 최근에 라니냐 이야기 상당히 좀 많이 하시고 아마 올해 여름이 엄청나게 더웠기 때문에 저도 올해 뉴스에서 봤던 하나가 뭐냐면 올해 국내에서 기상학자분들 중에서 올해 날씨를 가장 잘 맞췄던 이 대구 어느 대학에 있는 기상학자분이 올해 여름에 폭염을 겪고 나서 올해 겨울에는 뭐 영하 18도까지 한파가 발생할 거다. 국내에 한파가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좀 하고 계신데 만약에 실제로 그런 한파가 발생하는 그런 라니냐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면 곡물 가격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해양 대기청이라든가 IRI, CPC가 전망하고 있는 날씨 변수는 엘니뇨가 전망이 되긴 하지만 올해 엘니뇨는 생각보다 짧고 생각보다 좀 약하게 발생하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직까지는 좀 중립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은 곡물 작황 파종, 작황 다 보내고 나서 9월 달부터 이미 수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곡물 생산량이 더 늘어난다 전망 때문에 곡물 가격이 더 빠지는 거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라고 봐서 저는 오히려 이제부터는 만약에 라니냐가 발생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영향을 받게 될 거고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한시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면 미국산 곡물이 당분간은 수출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4분기 동안은 곡물 가격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라니냐가 엄청나게 세게 오기 전까지는 곡물 가격이 세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다라고 봐서 좀 중립적으로 보시면서 곡물 시장에 대해서는 좀 횡보할 거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보다 좀 섹터가 좀 많아서 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고요. 저희 소개하실 거죠?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